안녕하세요. 오늘 마이크에 뭐가 달려있죠? 이 마이크를 앞부분을 이제 댔자니 콧소리가 들어가고 숨소리가 들어가고 그렇다고 숨소리가 안 들어가게 틀어서 녹음을 하자니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 무선 마이크 구입한 데서 폼포미를 사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키우는 고양이 제리가 이걸 장난감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걸 들고 흔들고 있으니까 장난감으로 생각해서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영상을 찍고 놀아줘야겠습니다. 오늘 뭔가 좀 밝아 보이지 않나요? 항상 저녁 늦게 영상을 찍었는데 유독 또 좀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오늘은 평일이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 조퇴를 내고 그리고 어제 상담을 받았거든요. 어제가 월요일인데 상담 내용 까먹기 전에 빨리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죠? 어제 안 그래도 상담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제 입술을 보시더니 여기에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헤르페스처럼 뭐가 올라온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입술을 이렇게 뜯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를 뜯다가 이제 피가 막 나고 그랬던 거죠. 립밤을 바르고 잤어야 됐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제가 피곤해가지고 헤르페스 올라온 줄 알고 걱정된다, 밥 잘 챙겨 먹는지 신경이 쓰인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입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입술을 물어 뜯는다고. 제가 이번에는 손으로 물어 뜯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질겅질겅 손톱 물어 뜯듯이 입술을 물어 뜯는 버릇이 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버릇인데 이거를 고치라고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도 막 입술에 피가 날 때까지 물어 뜯고 하는 버릇이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런 행동의 원인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구강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강의 시간에나 들어봤지 저한테 이제 구강기를 접목시켜서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구강기가 0세부터 2세까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0세부터 2세까지에 뭔가 어떤 사건이 있기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 기억은 아마 안 나겠지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일부 그 엄마들 중에선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기가 배고플 때마다 젖을 먹여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2시간 간격으로 젖을 먹이라고 하니까 아기가 울어도 아직 2시간 안 됐어. 2시간 있다가 줄 거야 하고 젖을 안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구강기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이 안 되었을 때 거기에 고착이 되면서 이런 습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희 엄마가 무슨 말을 하셨었냐면 저희 엄마가 약간 체격이 있으세요. 통통하세요. 근데 이제 임신 기간 중에 특히나 살이 많이 찌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임신 기간에 잘 먹었으니까 아기도 통통한 아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아기가 너무 통통하니까 살이 찌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젖병에 이제 분유를 이제 타가지고 아기를 먹여야 되는데 그냥 맹물만 먹인 거예요. 살 좀 빠지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처음이셨고 제가 첫째였고 미숙하셨으니까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옷가게를 하시는데 옷가게 손님들이 아기가 힘이 없어 보이니까 걷지도 못하고 힘의 가리가 없으니까 "아기가 왜 그러냐." 해 가지고 엄마가 말씀을 하신 거죠. "애가 너무 뚱뚱해 가지고 젖을 안 주고 맹물만 먹였다. 그 정수기 물만 생수만 먹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희 엄마 손님들은 다 아주머니 손님들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해 가지고 자기가 그때 이제 잘못된 걸 알아서 "젖을 먹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도 하다가 근데 제가 좀 말을
편하게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애정 표현에 서툴렀을 뿐이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가정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맺히는데 제가 되게 잘 울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근데 그 첫날이랑 둘째 날에 막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다 보니까 오늘은 안 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참았더니 왜 눈물을 참느냐 해서 제가 요즘에 일기를 쓰고 있는데 제가 제 정신 건강을 위한답시고 부모님 흉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도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정신 분석을 다룰 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집에 막 가서 엄마한테 따졌대요. 엄마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고, 나한테 빨리 사과하라고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랬는데 엄마는 얘가 왜 이래 하면서 영문을 모르시죠. 갑자기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은 사실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기는 한데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20대 초반에는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30대가 되면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제 머릿속으로 하면서 좀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어린 나이,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에서 결혼할 때가 됐잖아요. 결혼할 나이가 됐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좀 가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교직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좀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많이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밉기도 했고 했는데 부모님도 처음이셨잖아요. 처음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육아를 하고, 그리고 누구나 그랬듯이 처음은 다 서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되게 성숙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성숙한 모습이 전혀 없다. 너무 감정도 피상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 자신을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성숙하다고? 아닌데? 나를 오해하고 계시네? 하는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저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고개를 젓는다는 거는 좀 좋은 반응은 아니잖아요. 상대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바로 거절한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놀라셨어요. 근데 이렇게 바로 거부를 하시네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숙하진 않은 것 같다. 저는 너무 생각도 어리고 성숙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순간마다 되게 마음이 아픈 내담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못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저도 못 받아 먹는 사람이라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상담 선생님이랑 대화하면서 저도 전이 역전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상담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저를 두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에게 상담사 이상의 것을 뭔가 요구를 한다거나 기대를 한다거나 그러지 말자. 이 사람은 나의 부모도 아니고 뭐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문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 그 정도 관계로만 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이번에 상담하시는 선생님은 제가 이런 가정사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같이, 저는 막 휴지로 눈물을 닦거든요. 닦으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가지고 눈물을 닦으시고는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뭔가 진짜 공감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좋은데 선생님은 너무 힘드시겠다. 나의 이런 힘든 감정을 저분이 같이
맡길 필요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되게 힘들죠. 상담 과정이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자리니까 힘든 자리이고, 그래서 선생님도 걱정을 하셨는지 상담 끝날 때 저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상담하는 거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기에 저는 좋은데 선생님은 힘드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부모의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을 본다고 했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애정 표현을 대놓고 하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칭찬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든가 고맙다는 말을 한다든가 이런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감정 표현도 서툰 분들이셔서 저는 학생 때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감정의 교류가 별로 없는 집이었는데, 제가 독립을 하면서 이제 좀 알게 됐던 게, 제가 전날 먹은 반찬을 다음날에 안 먹어요. 입이 짧아 가지고 그냥 안 먹고 만단 말이에요. 대충 빵이나 과자 같은 거 먹고 정 먹을 게 없으면.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걸 아시니까 제가 독립하는 날까지도 매일 다른 반찬을 해 주셨어요, 저녁마다. 그러니까 점심은 급식으로 먹고 오니까 저녁마다 항상 다른 음식을 해 주셨고,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항상 그걸 해 주셨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뭐가 음식이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갑자기 뭐 잡채가 먹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호떡이나 붕어빵 이런 간식거리가 먹고 싶다든가 할 때 그런 말을 하면 엄마는 그거를 기억을 하셨다가 마트를 가거나 나갈 때 항상 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한 1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 6 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어. "이거 맛있더라. 이거 먹고 싶다." 하면 그거를 기억을 하셨다가 "너 이거 좋아하잖아. 너 이거 먹고 싶다며." 하면서 항상 챙겨 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 엄마는 이런 식으로 애정 표현을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었고, 그것도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거를 이제 독립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엄마는 매일매일 다른 반찬을 나한테 해 주셨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뒤늦게 알게 됐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부모님께서 애정 표현을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뭐 잘했으면 잘했다 이런 말을 바로바로 해 주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뭔가 눈치를 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본다는 게 나쁘게 말하면은 이렇게 남들 눈치를 살피는 거지만, 좋은 쪽으로 말하면 뭔가 그런 상황, 분위기를 남들보다 좀 빠르게 캐치해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런 습관이 남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제가 상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상담하는 과정이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사 상담 선생님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시면 그 질문이 어떤 답을 원하는지를 제가 아는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답을 제가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 말이 잘 통한다. 그래서 '이 상담 과정이 참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시기에 어 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다.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를 좀 깊게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눈치 보고 있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웃겼던 게,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한 후에 선생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건 뭔가 그랬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아마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이렇게 시선을 내리깔고 퍼즐 조각을 맞추거든요, 머릿속에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결국에는 이제 과거와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그게 보인대요. 제 눈 돌아가는 것만 봐도 아, 지금 생각 중이구나. 뇌를 열심히 굴리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지금 나의 행동, 그러니까 저희의 작은 제스처, 뭐 고개를 젓는다거나 끄덕인다거나 입술을 꽉 깨문다거나 하는 것도 다 간파를 하시니까 조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도 보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모습이 예뻐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아까 엄마는 젖도 잘 안 주고 생수만 줬을 정도로 미숙한 부모였는데 미숙한 부모가 자식을 참 잘 키웠다 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칭찬도 저는 잘 못 받으니까 계속 이렇게 거부를 하는 듯한 이야기를 자꾸 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화의 패턴이 선생님이 어떻게 말을 좋은 칭찬이나 그런 말들을 저에게 주시면 저는 아니라고 하고 아, 저는 좀 성숙하지 못한 것 같고 아직 우물 안에 개구리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를 낮추고 선생님은 제가 저를 낮추니까 그게 아니라고 저의 뭔가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 상담 거의 후반부로 갈 때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패턴을 한번 딱 끊으셨어요. 혹시 저도 모르게 제가 자꾸 제 자신을 깎아내리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칭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냐, 나보도 모르게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리니까 칭찬을 하게 된다 하시기에 저는 칭찬을 막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니고 싫은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칭찬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그걸 좀 겸손한 척하네, 쟤 괜찮으면서 괜히 저러네, 멀쩡하면서 이렇게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제 멘탈이, 정신역동이 그거를 버틸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셨던 거죠. 근데 그 조언이 정말 그 부모님이 자식한테, 교사가 학생한테 할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사실 안 들어본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뭔가 저를 낮추는 말을 했을 때 그거를 곧이곧대로 듣는 게 아니라 약간 꼬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와, 이걸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정도로 좀 충격이었던 적이 있었긴 했는데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심지어 상담사님은 전문가이시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칭찬을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구태여 왜 굳이 아니라고 이거를 거부하고 거절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대가 그냥 그렇다는 건데, 그냥 알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머리로는 사실, 아, 그치, 그렇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좀 모르겠긴 해요. 아,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상담소에는, 어, 어린 아이들을 이제 상담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지 피규어라고 할까요? 그 인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교구처럼.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서 뭐 모래놀이 하고 막 인형으로 이렇게 상황극처럼 해보라고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인형을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는 성인 여자처럼 생긴 인형하고 솜 인형하고 하나는 아이처럼 생긴 인형이에요. 그래서 그 인형을 가지고 오시면서 어른 인형을 들으시고는 자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부러지고 잘났고 자기 일 잘하는 어른처럼 보이는데, 성숙한 어른처럼 보이는데 본인은 자기를 자꾸 이 아이 인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에 저는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느꼈던 게 뭐냐면 1학년 성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1학년 성교육은 그 초등학교 고학년처럼 그런 성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좀 생활과 관련된 그런 성교육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육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친구의 몸도 소중한 거야. 나처럼 친구도 똑같이 소중한 거야. 이제 그런 거를 말미에 가르치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눈에는 너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예뻐 보인다. 너희들은 다 집에 가면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아들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친구들 집에 가면 너무 예뻐라 하시죠? 아유, 이쁜 우리 애기, 우리 강아지, 아유, 이뻐라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에 앉은 친구들이랑 눈을 맞추면서 정말 엄마가, 아빠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했을 것처럼 그렇게 아유, 예쁘다 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말의 내용보다 저의 제스처, 목소리, 표정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무표정하게 하면 아이들은 받지 않는데 제가 막 아유 이쁘다 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활짝 웃으니까 아이들이 저를 따라서 정말 그 어린아이 특유의 햇살 같은 미소를 띠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배시시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쁘면서도 가슴 한편이 약간 아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하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왜 내가 약간 이런 아린 마음이 들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이 예쁘다. 우리 애기, 우리 강아지." 이런 말을 저는 부모님한테 못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아이들한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 밝게 웃는 그 얼굴에서 저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좋은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아이들을 위한 걸까, 날 위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저의 인간적인 마음이었고, 그리고 또 뭐 교사로서 이야기를 또 해보면, 아, 내가 너무 교직에 좀 익숙해져 버렸나?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인데 1, 2학년 정말 귀엽거든요. 정말 요정처럼 귀여워요. 아기들처럼. 초등학생 안 같고 아직 유치원생 같고 애기 같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인데 내가 또 잊고 있었구나. 아 우리 아이들 참 이렇게 예쁜 아이들인데 내가 또 새삼 다시 깨닫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 제가 겁이 났던 거는 저 자신을 아이들과 동일시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제 상처가 치유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좀 좋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치유를 받고 서로 행복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에도 그게 투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혹은 이 아이에게서 나의 못난 모습을 발견을 했을 때 그게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제가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내서 상처를 줄까 봐 그게 너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왜 그렇게 겁을 내냐.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왜 이렇게 겁을 내냐." 하시기에 아이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표정만 살짝 굳어도 화를 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여서 더 그렇겠지만 표정에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아무리 짜증이 나도 아이들이 오면 억지로 웃어요. 그래서 전 힘들 때 웃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입이라도 웃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도 입이라도 억지로 웃는 그런 표정을 짓는데, 어, 제가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를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맑게 웃을 때, 칭찬을 듣고 제 말을 듣고 해맑게 웃을 때 생각 말고 어떤 감정이 들었냐, 부러운 마음이 들었냐, 아니면 좀 질투가 났냐 라는 말에, 사실은 이 감정을 제가 말로는 잘 설명을 못 하겠거든요. 근데 곰곰이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평소와 다른 감정이 드는데 이거를 해석하고 싶으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겠죠. 이 감정이 도대체 뭘까? 그러다가 들었던 생각이, 음, 아까 아이들이 저처럼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저 아이들 중에서 이런 말을 못 듣는 애가 있을 거거든요. 저처럼. 근데 그렇다고 음, 걔가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그런 말을 못 듣는 아이들은, 제가 카메라 앞에서 잘하는데, 그런 말을 못 듣는 아이들은 내가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꾸 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얌전하고 말썽 안 부렸던 제 모습에서 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그때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한없이 이렇게 너그럽거든요. 1, 2학년은 어떤 실수를 해도 아이들이 영악한 마음으로, 미운 마음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그런 잘못을 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 2학년 아이들에게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지난 학교에서도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5, 6학년, 4, 5, 6학년 친구들이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1, 2학년 아이들은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우리한테는 1, 2학년처럼 안 해주냐고, 우리한테도 1, 2학년처럼 해줘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5학년 애들만 뭐 그런 얘기를 했다거나 6학년 애들만 그런 얘기를 했다거나 한 게 아니라 4, 5, 6학년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제가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다 허용해주고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엄격하게 대할까요? 제가 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높은 이상을 그 아이들에게 투사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4학년 애기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보건실에 화이트보드가 있었어요. 작은 화이트보드가. 거기에 1, 2학년 아이들이 왔을 때 보건 선생님 표정하고 이렇게 웃는 표정 그려놓고, 우리가 왔을 때 보건 선생님 표정하고 이렇게 눈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화난 표정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냥 귀엽다 하고, 사실 제 눈엔 4학년도 아직 애기 같았거든요. 다만 1, 2학년보다는 말이 통하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1, 2학년 아이들은 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보건실에 와도 넘어지거나 어딜 부딪히거나 멍든 경우에 아이스팩을 줘요, 보건실에서는.
근데 1, 2학년 학생이 와서 아이스팩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제가 냉동실에서 아이스팩을 꺼내 가지고 설명을 해 주거든요. "여기 닫힌 데에다가 아이스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차갑다고 억지로 대고 있으면 동상 걸릴 수도 있으니까 피부에 안 좋으니까 억지로 대지 말고 너무 차가우면 뗐다가 다시 댔다가 하는 식으로 대줘요. 안 아플 때까지만 대면 돼요." 하고 "이거 녹으면 선생님 가져다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고 보낸단 말이죠, 웃으면서. 근데 5, 6학년 애들이 들어오면 어차피 알잖아요. 냉동실 저기 있고 저 안에 아이스팩 들어있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냉동실에서 아이스팩 하나 가져가 하고 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서운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나하나 웃으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자기한테 왜 자기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냐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떼를 썼거든요. 저희도 1, 2학년 해주듯이 그렇게 해주라고. 근데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당연히 5, 6학년은 1, 2학년과 같을 수가 없다. 선생님이 5, 6학년에게 그런 기대를 갖는 게 당연하다. 5, 6학년은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이고 선생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그건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렇게 말을 해주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누구누구 믿어. 너 이제 애기 아니잖아. 혼자 다 할 줄 알잖아. 선생님이 안 가르쳐도 알아서 잘하잖아. 이런 말을 해주라고 이제 해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전에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학교의 친구들은 제가 앞으로 나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고쳐야지 하고 하면 되는데 지나온 학교는 제가 미숙한 탓에 그거를 못 해줬잖아요. 그 말을. 제 마음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알겠어요. 아, 내가 그때 그 마음이었구나. 그냥 알아서 잘한다는 걸 아니까 나는 믿으니까 너희 알아서 잘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근데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아이들을 좋아해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실제로 그랬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선생님께서 제가 좀 완벽주의가 있는 걸 아시니까 이제 대화를 하면서 똑똑한 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 어, 어느 정도 수업을 하면서든 일을 하면서든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 부족하진 않을 것 같대요. 근데 사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똑똑한 선생님인지 안 똑똑한 선생님인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아무리 수업을 막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어 그냥 지나가면서 줬던 선생님의 사탕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반성을 했죠. 저는 진짜 일 잘하고 수업 잘하고 처치 잘하는 보건교사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성교육 할 때도 이것저것 자료 찾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너희 질문할 거 있으면 나한테 다 해. 내가 다 알려줄게. 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게 얼마나 남았을까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렇게 수업을 해서 28명 학생 중에 몇 명이나 그걸 가져갔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더 잘해줄 걸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저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전에 학교는 너무 큰 학교였고 그래서 혼자 근무하면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교직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간호대를 나왔잖아요. 제 전공은 정말 칼 같거든요. 딱 이 각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확실해요. 제 업무가 확실해요. 근데 교직이라는 거는 아이들의 성장에 관여하는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직에 들어왔을 때 사실 나는 좋은 교사가 뭔지 모르겠고 좋은 교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나는 아이들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교사가 될 자신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더 미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만큼 아이들이 제가 얼마나 아이들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못 느꼈을 것 같아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상담은 이렇게 마쳤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업무 얘기, 학교 얘기, 학생 얘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됐네요. 이런 상담 과정이 제 어떤 세계를 깨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은 좋기보다는 좀 낯설고 불편하고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그 이빨이 새로 날 때, 치아가 새로 날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치아가 빠지고 새 치아가 나오는 그 순간에 막 엄청 거슬리고 신경 쓰이고 그런 것처럼 조금 불편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아직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몇 회기까지 상담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원받은 회기는 8회기거든요. 8회기 중에 3회기 지금 마치게 되었는데 앞으로 또 좋은 이야기, 더 좋은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얼른 빨리 옷 갈아입고 쉬도록 하겠습니다.